6학년 남학생이에요. 네네. 그 친구는 학습 의욕이 굉장히 떨어진 친구예요. 그리고 학습 의욕이 떨어지니까 자존감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방과 후에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발표 수업까지도 원활하게 연결이 됐어요. 자네는 언어나 수리를 담당하는 영역의 뇌고 우뇌는 시각이나 청각처럼 이런 감성적인 것을 담당하는 뇌예요. 두 골고루. 쪽의 뇌가 활성화가 되었을 때 아이의 이제 학습 능력도 당연히 올라가고 균형적으로 발달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뇌량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뇌량이 굉장히 이 뇌량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가렌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국영수 이런 것보다는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 지능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현직에 계신 우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시간 내주신 임가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12년 차 현직 초중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임가은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해냄 스위치를 켜면 혼자서도 잘하는 아이가 됩니다라는 저서를 출간했는데요. 이 저서를 출간하고 나서 교육환경 구성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출간한 이후부터 굉장히 다양한 북토크와 그리고 강연을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양한 양육자분들을 만나면서 이 양육자분들께서 저한테 실제적인 고민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고민 중에서 정서지능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서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브루스 PD님과 한번 더 깊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든 패밀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서지능이라고 하면 사실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미술교육, 그쵸. 예체능 교육, 뭐 피아노, 태권도, 미술학원 이런 게 떠오르는데 맞아요. 사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알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국영수 과목이 좀 밀리고. 제 생각에는 진짜 많은 부모님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짜 밀리긴 하죠. 그 밀리는 이유가 너무 기능적인 측면에만 부각돼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능적인 측면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악기를 배우고 있는 친구한테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뭐야? 어떤 곡을 칠 때 가장 기분이 좋아? 그때 너는 어떤 마음이 들어? 라는 질문을 우리는 보통 하지 않죠. 그 대신 우리는 너 어디까지 쳤어? 체르니 몇 번. 그쵸. 맞아. 너 지금 어디까지 진도 나가고 있어? 네. 라는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만 부각돼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실은 중요한 걸 알지만 이거를 진도랑 맞물려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태권도도 네. 뭐 이제 검은색 몇 단까지 하면 그쵸. 됐다. 몇 단까지 됐다. 어느 선을 세워놓은 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화예술 교육은 우리의 삶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의 삶의 참고가 될 수 있는 교육인데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때 아이의 정서 지능이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 너무 부각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문화예술에 대한 효과를 느꼈던 그 사례가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초임 때 이렇게 시각장애 학생을 만났었는데 그 학생은 두 눈이 이제 다 전맹이었어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많이 듣고 자랐던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런 교육을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피아노도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게 되면서 피아노를 스스로 이제 치면서 거기에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개인 연주회도 열고 뭐 공연까지 다니는 수준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게 이게 눈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귀로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느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잘 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피아노를 배웠던 친구들도 다 알거든요. 그 아이는 심지어 악보를 볼 수도 없고 건반을 볼 수도 없는데 그 정도로 피아노를 잘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인정해요. 그냥 내가 해도 어려운 일인데 저 아이는 저렇게까지 해내는구나를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 아이 주변으로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다른 친구한테 배우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도 배우면서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하는 걸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 아이가 자신이 음악을 통해서
귀로써 그리고 손가락을 통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나는 나아가고 거죠. 있는, 만나고 있는, 그러면서 본인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이렇게 채우는 그 아이는 절대 불행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또 자신감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문화예술은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을 채우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구나라는 걸 그 아이를 통해서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만났던 친구는 이제 6학년 남학생이에요. 네네. 그 친구는 학습 의욕이 굉장히 떨어진 친구예요. 어. 그리고 학습 의욕이 떨어지니까 자존감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방과후에서 춤을 한번 배웠어요. 어. 거기서 조금 재미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 좀 이렇게 연습을 해보더니 네. 잘 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는지 저희 반에서 쉬는 시간에 그 아이가 혼자서 좀 춤을 추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쉬는 시간에요. 절대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춤을 추는 걸 보고 누구누구야 너 춤을 이렇게 잘 췄었어? 선생님이 음악 틀어줄게 한번 춰볼래? 라고 했더니 흔쾌히 그럼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틀어줬더니 그 아이가 적극적으로 춤을 추는데 그걸 보면서 이걸로 이 아이 효능감을 좀 올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 단독 공연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실제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서는 걸 전혀 못하던 친구였는데 춤을 통해서 자기가 한번 나서는 연습을 하고 나니까 장벽을 한번 깬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발표 수업까지도 원활하게 연결이 됐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공부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부 말고도 문화예술 영역을 통해서도 공부에 필요한 핵심 역량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정말 느꼈어요. 이제 현직에서 느끼는 이 음. 문화예술의 힘이 정말 큰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효과 세 가지를 딱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효과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 다른 사교육은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문화예술 관련된 사교육만 했어요. 왜요? 첫 번째는 뇌과학적인 입장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학습 동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그 전략을 저희 아이들한테도 썼어요. 악기를 연주할 때 네네.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뇌는 자뇌와 우뇌가 있는데 자뇌는 언어나 수리를 담당하는 영역의 뇌고 우뇌는 시각이나 청각처럼 이런 감성적인 것을 담당하는 뇌예요. 근데 한쪽 뇌만 활성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두 쪽의 뇌가 활성화가 되었을 때 아이의 이제 학습 능력도 당연히 올라가고 균형적으로 발달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뇌량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뇌량이 악기를 연주할 때 굉장히 이 커진다는 뇌량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악기를 연주를 하려면은 우선 악보를 읽어야 되는데 악보도 되게 체계화된 어떤 기호잖아요. 맞아요. 그 기호를 해석을 하면서 내가 손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여야 같이 되는 움직이는 게 사고 처리 과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뇌량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습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심지어 수학을 푼다라고 했을 때 수학도 하나의 암호화된 기호고 약속된 기호잖아요. 근데 그 기호를 우리가 해독을 하면서 손으로 거죠. 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 처리 과정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능력을 수학 문제집만을 풀면서 뭔가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기 연주를 하면서 이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진짜 그러네요. 근데 그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뭐 아인슈타인이나 네, 이런 네. 과학자들도 굉장히 훌륭한 음악가였다고 악기를 수준급으로 연주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게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습만 할 게 아니라 학습이 좀 힘든 친구들은 이렇게 악기 연주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향상시켜준 다음에 학습 동기로 끌고 오면은 아이가 생각보다 이게 잘 풀어지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연습이 조금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는 미술이랑 그리고 축구 그리고 또 이제 음악도 하고 있었는데 음악은 지금 꾸준히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아이가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잠깐 쉬고 있는 시기인데 그래도 아이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은 관심 있는 악기로 제안을 해보고 아이의 반려 악기를 찾아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끈기예요.
축구나 피아노나 내가 음. 잘하고 싶어라고 생각한다고 하루아침에 잘하게 되지 않잖아요. 아이고. 저희 아이가 실제로 축구를 지금 거의 2년 넘게 다니고 어. 있는데 6개월 정도를 그냥 굴러가는 공만 따라다녔어요. 아. 나는 잘하고 싶은데 몸이 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아이가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줬던 말은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 잘하려면은 연습을 해야 돼. 아이가 정말 6개월 뒤에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차는 거? 진짜 한 1년 지나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찰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뭔가를 잘하려면은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아이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려악기 만들기인데요. 아이들이 학교도 힘들게 다니고 학원도 힘들게 다니고 그리고 와서 스트레스 푼다고 집에서 뭐 하죠? 게임하죠.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 보거나 아니면 TV 보거나 유튜브 유튜브. 보거나. 그런데 이게 정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쇼츠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도파민을 계속 분출시켜가지고 다른 영상을 더 보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쉬려고 이걸 보는데 이게 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뇌를 더 자극시키고 힘들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이한테 선택지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기사에서 수능 만점자 인터뷰를 봤었는데 그 친구도 피아노를 치면서 해소했다라는 것과 본인이 힘들 땐 시를 쓰면서 해소했다라는 글을 봤거든요. 그래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너무 생산적이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그 가치를 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피아노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겠죠? 네네. 근데 엄마는 장기적인 악목으로 이 아이에게 나중에 반려악기가 돼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셨다면 그 긴 기간을 장기적인 악목으로 끌어오실 수 있었겠죠. 아이들이 나중에 무언가를 내 표현을 하고 싶고 내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문화예술교육을 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 교육과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건 다 알겠는데 생각보다 오랫동안 꾸준히 즐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뭐가 문제일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용, 두 번째는 아이의 흥미. 예술 교육을 꾸준히 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비용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비용을 치렀는데 아이가 흥미가 없어 하는 것 같아.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어머니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에 접근이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대안으로 영상을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영상에 이렇게 부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저는 순기능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제가 제 책에도 적었지만 저희 아이가 종이접기를 영상으로 배웠어요. 그 네모 아저씨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아이가 정말 마스터 과정까지 갔거든요. 진짜요? 네, 정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상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종이접기 학원을 등록을 하려면은 가야 되고 또 그 선생님을 알아봐야 되고 맞아요. 이런 다양한 좀 리소스가. 불편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안 될 수도 맞아요. 있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영상을 찾기만 하면은 그걸 엄마가 보고 이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영상에 또 좋은 실력을 가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영상을 엄마가 제대로 찾기만 하면은 그거를 아이랑 집에서 충분히 연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게 가능만 하다면. 이걸 통해서 비용이 우선 절감이 되고 아이의 흥미도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죠. 엄마랑 같이 그쵸? 하면서. 맞아요. 저는 오.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아이랑 과학 실험도 하고 미술 재료 가지고 와서 미술 표현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종이접기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찾아보면은 좋은 영상들이 뭐 국가 공인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제공해주는 좋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영상들을 보고 실제로 집에서 해보면서 우리 아이의 흥미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번에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돌봄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늘봄 예술학교 콘텐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늘봄 예술학교가 온라인 콘텐츠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온라인 콘텐츠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영상 매체를 생각했을 때 두 가지의 엄마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퀄리티가 괜찮은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이 전문가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영상 매체를 조금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 두 가지가 확실하지 않아서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그 한국예술문화진흥원에서 네. 만든 이 영상 콘텐츠는 우리가 평상시에 좀 만나기 힘든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커리큘럼을 짜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전문성이 우선 확보가 됐고 그리고 맞아요. 또 공공기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양과 퀄리티가 입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엄마들이 무서워하는 영상의 지점 두 가지를 우선은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우선 학교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겠고 또 만약에 이 영상이 좋다면 당연히 저도 저희 학급에서도 아이들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이 영상이 이제 무료로 배포가 된다면 네네.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정에서 하면 좋은 점은 우리가 실제로 뭐 발레나 이런 미술 같은 거 배우는 거는 좀 멈출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그 진도에 따라서 나가야 되니까. 음, 근데 영상은 멈출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하다가 아이가 좀 연습 필요하다 싶으면 어렵다. 멈춤을 누르고 엄마랑 같이 연습해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점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어머님들의 돌봄 수요가 높으시거든요. 근데 이 돌봄 수업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크세요. 여기 안에서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크세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문화예술 콘텐츠가 돌봄 수업에 잘 들어오기만 하면은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이렇게 바이올린을 배웠던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여기서 굉장히 흥미를 느껴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연계해서 이제 학원이나 레슨까지 해서 그 아이의 지금 반려악기가 됐거든요. 바이올린이. 바이올린이? 네, 이런 것처럼 여기서 안에서 아이의 흥미를 조금 찾아줄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이런 이렇게 컨텐츠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나한테는 어떤 게 맞지? 나에게는 어떤 악기나 어떤 문화예술이 더 흥미가 가지라는 걸 아이가 좀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이의 정서지능과 자존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고민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이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꼽아주신다면 어떤 키워드를 꼽고 싶으신가요? 저는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가치 있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네. 문화예술도 실은 아이의 삶에 깃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아이와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가 자라났을 때 어떤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조금 더 멀리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그려보기만 해도 뭔가 답이 명확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저는 문화예술을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금 더 멀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따뜻한 인사이트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